1984년 3월 북한이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서방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9억 4,100만 달러를 포함한 모든 빚을 갚지 않겠다는 공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해당 조치는 북한이 사실상의 국가 부도 상태에 돌입했음을 의미했는데요. 원인은 아주 명확했죠. 당시 북한 총 생산량의 77.8%에 달하는 100억 불, 현대 기준으로 약 한화 40조 원에 해당하는 거금을 투입했던 야심찬 프로젝트 순천 비난론 연합기업소가 완전히 망해버렸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해서든 나라의 내실을 다지며 훗날을 도모해야 했던 이 시기. 그러나 북한은 아주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아직 우리는 건재하다라는 오판이었죠. 1984년 8월 30일 태풍 준이 중국 남부 해안에서 소멸합니다. 일반적인 태풍의 생애에 따라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 준은 빠른 속도로 중국 내륙을 통과하며 한반도로 북상을 시작했는데요. 이윽고 8월 31일 여전히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담고 있는 태풍 준의 잔해가 한반도에 도착했죠. 그 결과는 가히 처참했습니다. 9월 1일 서울에 268.2mm의 폭우가 쏟아지며 기상 관측 이래 1일 최고 강수량이 경신되었는데요. 다른 지방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죠. 중부지방 대부분에 1일 강수량 200mm가 훌쩍 넘는 비가 3일 내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계 수위가 198m인 소양강댐의 관계자들은 197.79m까지 차오른 수위에 경악하고 있었는데요. 자갈, 모래,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사력식 댐의 특성상 한계 수위를 넘기는 순간 댐 전체가 붕괴할 치명적인 위험성이 존재했죠. 29억 톤의 물이 서울에 직격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방류가 허가되었고 5개의 수문을 모두 개방한 소양강 댐은 매초 수천 톤의 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되었는데요.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89명, 실종 150명에 달했고 이재민은 20만 명을 넘겼죠. 전국적으로 추산된 재산 피해는 2,502억 원, 2025년 기준 1조 원을 훌쩍 넘기는 가치의 천문학적인 피해였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김일성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참혹한 홍수 피해가 아주 좋은 기회처럼 보였는데요. 바로 디폴트 선언으로 구겼던 북한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예로부터 김일성은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들이 여러 지원 정책을 타국에 시행하는 것을 크게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큼은 소련 같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김일성의 열망은 곧 북한이 짐바브웨 등의 제3세계에 식량 지원을 남발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적은 자원만으로도 나름의 풍족한 지원이 가능한 제3세계 국가들은 허영심을 값싸게 채울 수 있어 가성비가 높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일성의 머릿속에서 대한민국은 가성비를 넘어 무상으로 자신의 체면을 아주 크게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자존심과 남북관계 등 여러 복합적 이유로 그간 대한민국이 북한의 모든 지원을 거절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침 북한은 약 1년 전인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을 사용해 대한민국 수뇌부에 암살을 기도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며 서로 간의 대화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암살이 실패한 이상 언젠가 관계 개선은 이루어져야만 했죠. 생각을 마친 김일성은 최악의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남조선에 수해 지원 의사를 전달해라. 쌀 5만 섬, 옷감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과 의약품 등을 보내겠다고 아주 통 큰 지원을 하겠다고 전하라. 사실 김일성이 이 같은 통 큰 지원을 결정한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존재했는데요. 당시 북한은 군 단위로 식량 창고를 배치하여 수확한 식량을 저장하도록 만들어 두었죠. 문제는 각 식량 창고를 운영하는 지방 간부들이 중앙당에 식량을 상납할 때마다 경쟁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군은 창고가 넘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 군은 새로 창고를 하나 더 짓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쌀이 썩어날 정도로 남아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수령 동지의 은총 덕분입니다. 당의 질책을 피하고 승진해서 경쟁자들 대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간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장된 식량의 양을 부풀려 보고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창고를 싹싹 긁어야 중앙당에 상납할 할당량을 간신히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식량 재고가 부족했죠. 간부들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은 중앙당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김정일에게 설령 만에 하나 남조선이 지원을 승낙하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정일 역시 이 보고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지원을 승낙할 가능성은 0%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죠. 어차피 남조선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우리의 지원을 거절할 것이니 공수표를 날려 우리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자. 그렇게 북한은 9월 8일 공식적으로 남한의 수해 지원을 제의합니다. 한편 북한의 제의를 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평소처럼 거절할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선뜻 제시했다는 것은 북한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죠. 자존심은 둘째치더라도 수해 지원을 통해 북한의 정치 공세가 몰아치는 것만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때 대한민국 정부에 뜻밖의 전원이 수신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식량 사정으로는 이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 허장성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총련 등의 소통 창구를 통해 대략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일본이 대한민국에 진실을 전했다는 것이었죠. 마침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에 다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공통된 내부 의견이 있었던 대한민국 상층부는 커다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논의가 오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윽고 김정일에게 있어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의견 조율은 몇 시간 후 하나의 결론을 내놓았죠. 북한의 지원을 수락하자. 만약 북한의 사정이 좋지 못함에도 단순히 허세로 지원을 제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수락하는 것만으로도 놈들을 크게 골탕 먹일 수 있다. 설령 여유 물자를 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경직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9월 14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의 수해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회답을 보냅니다. 예상 밖의 반응에 크게 당황한 김일성은 그제서야 다급하게 물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일성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량도 자원도 보고서에서는 분명 풍족한 양이 남아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대남 수해 지원은커녕 당장 자신들이 먹을 것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죠. 남한에 제의했던 대규모 지원은 내코가 석자인 북한에게 있어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자신들의 제안이 사실 공수표였다고 밝히기에는 김일성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북한은 내부의 자원을 최후의 한 톨까지 긁어모으는 것도 모자라 공산주의 동지 중국에게 머리를 숙이고 적선을 받아야만 했죠. 여기저기 손을 벌린 끝에야 어찌저찌 약속했던 물자를 전부 준비하는 데 성공한 김일성은 이왕 이렇게 된 것 제대로 남조선의 콧대를 누르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9월 29일 826명의 북한 인력이 수제 물자와 함께 휴전선을 넘었는데요. 김일성의 기대와 달리 야심차게 시작된 지원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였죠. 북한의 경제력을 자랑하기 위해 기껏 양복을 빼입고 도착했건만 대한민국에서 양복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감탄사 대신 저치들은 몸쓰러 왔으면서 왜 양복을 입었느냐와 같은 아리송한 시선만이 돌아왔는데요.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한 쌀과 옷감, 시멘트, 각종 의약품들을 차례로 운반하던 북측 인원들은 얼마 후 또 다른 당혹감을 맞이하게 되죠. 휴전선을 넘기 전 받았던 철저한 사상교육과는 정반대로 남측에서 지원하는 새참이 너무나도 고급졌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일부 계층만 접할 수 있는 귀한 식품 우유가 그것도 깨끗한 종이곽에 담겨있기까지 했는데요. 남북한의 격차는 단순한 새참에서 끝나지 않았죠. 북한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대량의 쌀들은 도저히 밥을 지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낮았습니다. 그나마 중국에서 받아온 쌀들의 품질이 괜찮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만족할 수준은 되지 못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머지 수해 지원 물자를 싣고 남하하던 북한 대동호가 장산곳 인근에서 침몰해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침몰한 배에 있던 물자는 받은 셈 치겠으니 다시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도저히 추가 물자를 준비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김일성은 우라통이 터지는 것을 참으면서 남한의 제안을 수락해야만 했는데요.
구겨질 대로 구겨진 김일성의 자존심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답례품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북한이 준비한 수해 물자의 수십 배가 넘는 가치의 각종 고급품들을 빼곡하게 채워넣은 선물 상자는 수해 복구로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경제력을 공고히 보여주었습니다. 손목시계, 신발, 라디오, 화장품 등 북한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고품질의 공산품들에 눈이 휘둥그레해진 북측 인력들은 어차피 귀국했을 때 전부 몰수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하는데요. 북한군은 이러한 물자를 보내오면서도 간첩을 난파하고 양민을 학살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물자를 받은 것은 그것이 없거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현격한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자신감과 동족의 정신에서 그들을 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우리의 평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였던 정치 공세 역시 전혀 소용이 없었죠. 구태여 언론에서 북측의 악행을 나열하고 수해 물자를 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원품을 받은 시민들 스스로가 북한의 현 상황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은 괜히 먹었다가 탈이 날까 걱정이 되는 수준에 가까웠고 쌀은 떡으로 만들어야 그나마 입에 댈 수 있을 정도로 질이 좋지 않았는데요. 시멘트를 받아든 인부들 역시 난감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단가를 아끼면 우리도 챙길 게 많아져서 좋죠. 하지만 이런 걸로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죽어요. 조악한 품질의 시멘트는 고민 끝에 재가공 후 고속도로 포장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일쑤였고 결국 아스팔트로 다시 위를 덮어버리는 재공사가 시행되었다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이 수해 지원이 완전히 헛된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서로가 의도했던 대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고 1984년 11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활발한 교류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5년에는 6.25 이후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남북의 화해 무드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죠. 올림픽 개최를 막기 위한 북한의 온갖 방해 공작은 급속도로 남북 관계를 냉각시켰고 결국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을 결정적인 계기로 평화 분위기가 완전히 파탄나고 맙니다. 이후 없는 살림에 대남 수해 지원을 쥐어짰던 북한은 88 서울올림픽보다 더 큰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욕심으로 1989년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하는데요. 서해 간문, 순천 비난론 연합기업소, 류경호텔, 끝없는 정책 실패에 넉마가 된 북한 경제는 1995년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 고난의 행군을 불러오고야 말았죠. 어느덧 남북 분단으로부터 80년, 북한은 현재까지도 이 밥의 고깃국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한 밤이었습니다.